주말에 결과가 나왔죠. 호남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민주당 경선에서 가장 중대한 분수령이 호남 경선 결과일 거다. 이런 어떤 예측이 많이 있었는데 그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주 특별한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이재명 캠프, 이낙연 캠프 두 캠프에 몸담고 있는 두 분 의원을 모시고 이 호남 경선 결과, 더 나아가면 지금까지의 경선 결과 한번 중간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이재명 캠프의 직능 총괄본부장 겸 대장동 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네, 벗었어요. 아, 예. 그다음에 맞은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 분이 아직 지금 안 들어오고 계시는데 일단 먼저 소개부터 하고 그냥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계실 겁니다. 네, 예. 이낙연 캠프 정치개혁 비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을 좀 이따 모시도록 하고요. 바로 그냥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네, 예. 자, 일단 그 이재명 캠프 입장에서 호남 경선 결과 만족하십니까?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예상하셨습니까? 좀 더 잘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아쉬움은 있지만 네.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건 대외적인 발언 같으신데. 죄송합니다. 아닙니까? 예상외로 잘 나왔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고 더 잘 나올 수도 있다. 저희가 이제 뭐 양무, 호남, 시무 국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 그게 이제 우리 민주당이 호남을 바라보는 시각, 또 호남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우리 나름대로 의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호남 지역의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의 올바른 선택을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믿고 있었죠.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우리 이낙연 후보께서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도 치셨고 또 대장동 사건이 본질과 달리 가짜뉴스와 마타도로 정말 어지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재명의 그동안의 살아온 길과 이재명의 메시지에 대해서 호남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올바르게 생각할 거다. 그리고 올바르게 투표할 거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략적으로 투표할 거다. 이런 저희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호남 지역 대의원과 권리당원님께. 아무튼 광주 전남의 결과하고 전북의 결과가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다른 건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뭐 아무래도 우리 이낙연 후보께서 그쪽 지역에서 다선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전라남도 지사도 하셨지 않습니까? 전남 지사도 하셨죠. 또 특히 또 서부 쪽, 서부 전남 쪽에 대한 영향력은 크시죠. 그래서 광주와 전남과 전북에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거죠.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서부 전남을 중심으로 한 전라남도에는 뭐 워낙 확고한 조직과 지지 기반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광주는 좀 더 이제 도시화돼 있고 좀 더 전남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젊기도 하고 좀 더 개혁적이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전북은 뭐 우리 정세균 총리님께서 또 사퇴도 내셨고 또 기존에 우리 지역의 활동가들도 열심히 뛰어오셨고 해서 전북이 제일 좋을 거고 그다음에 광주 그다음에 전남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전남하고 광주는 표가 개함될 때 구분이 안 돼서 개함이 돼서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측한 대로 표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광주에서는 이기고 전남에서는 아마 좀 그 이낙연 후보가 이겼을 거다. 결과를 보면요. 저희가 한 1% 졌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0.17%포인트 차이가 있죠. 광주 전남 전체 토탈하면 지금 이제 그 맞은편에 김종민 의원이 지금 들어오시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세요? 잠깐 전화를 받느라고요. 선거에 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선거에 아직 안 졌지. 아이 참. 호남 경선 그 결과부터 한번 좀 그 자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호남 경선 결과를. 일단 광주 전남에서 작은 차이긴 하지만 첫 승리를 했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기대한 만큼은 안 됐다는 점이 좀 아쉽기도 하고. 이낙연 캠프에서는 그 호남에서는 한 최대 10%포인트 차 승리 뭐 이런 걸 좀 그 처음에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상과 기대가 좀 다른 건데요. 기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상은 그렇게까지는 쉽지 않을 거다 정도는 생각했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럼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로 그러면 그 전망을 그 기대가 아니라 전망을 했던 겁니까? 예상. 예상은. 근데
다 달라요. 그거는 사람마다. 사람의 성격마다 예. 갖고 있는 정보마다 다른데 예. 저는 한 5% 정도 차이 정도 나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 이제 호남 쪽에 있던 분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예. 아 이거는 반드시 좀 앞서긴 앞선다. 근데 이 정도면 한 5% 정도는 앞서겠다 정도 생각은 했어요. 그게 전북까지 포함해서입니까? 아니면 광주 전남만 갖고 그렇게 예상하셨던 겁니까? 그게 또 애매합니다, 사실은. 무슨 왜냐하면 그 의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으로는 좀 이제 신승 내지는 뭐 비슷비슷한 수준이고 광주 전남에서 한 5% 정도 앞서는 정도 그런 정도가 예상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좀 못 미친. 근데 뭐 사실 그 광주 전남에서의 경선 결과가 0.17%포인트 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이거는 그 1, 2위는 갈려졌지만 거의 그러니까 의미 없는 차이. 그렇게도 솔직히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률이죠. 예. 제3자 입장에서는 네. 이런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근데 뭐 의미 없는 차이는 아니고요. 지금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50대 30 정도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광주 전남에서 동률이 나왔다는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걸 기준으로 하면 그렇죠. 그럼요. 예. 그걸 기준으로 하고. 근데 다만 이제 그 표차만 놓고 0.17이라는 표차만 놓고 보면 저는 그 참여에서만 말씀드리고. 표차는 큰 의미는 없고 그렇죠. 동률 수준이 나왔다는 거 이게 전체적인 경선의 흐름상 상당히 다른 일종의 이제 이게 마일스톤에 해당되는 이제 이정표에 해당되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 점의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고 0몇 퍼센트 그 차이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김병욱 의원께서 그 말씀하시다가 이제 의원님이 들어오셨는데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 사퇴라고 하는 배수진을 친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호남 경선에서 이제 뭐 투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이 본격적으로 이제 제기가 됐었고 그것이 진실 여하와는 상관없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악재였었는데 이 두 가지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 쪽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선택한 거 아니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민 의원께서? 그 자꾸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뭐 이겨야 된다 또는 이제 이기고 있다 이런 주장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50대 30의 그런 격차에서 호남이라고 하는 게 대체로 어떤 선택을 했냐면 민주당에 될 사람, 민주당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민주당을 대표해야 될 사람들을 결정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런 사람을 뽑아주는 그런 전략 투표를 했던 지역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 30이라는 상황에서도 이게 이제 동률이 나왔다는 것은 민주당의 핵심 그 지지 세력이 아직도 이재명 이낙연에 대해서 상당히 확실하게 무게추가 기울었다고 경쟁적으로 보고 있다. 김병욱 의원님의 취지에서 이제 좀 의미 있게 보자는 거죠. 뭐 저도 광주 전남의 경선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도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 그리고 호남의 정신을 좀 더 새기면서 경선에 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활동가들 또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겸허하게 국민에게 다가서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제 전반적인 큰 흐름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본회의장에 있었는데 이낙연 대표님께서 의원직 사퇴 마지막 말씀하셨잖아요. 좀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리고 호남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뭐 동정이라 그럴까? 그다음에 좀 연민의 정을 느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어제 이제 곽상도 아들 50억 수수로 이제 많이 전환이 되리라고 보는데 사실 본질은 구토건 세력과 한국당 세력이 민영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독식하려다가 이재명 시장한테 발칵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이 공영 개발을 시도하고 공영 개발 시도도 또 성남시 의회에서도 막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장애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민관 50도 50으로 개발한 게 그게 본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경선이 치러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전북에서 거의 18% 정도의 큰 차로 이긴 걸 보면은 광주 전남의 민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의원직 사퇴, 대장동권 그리고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서 전라도 지사도 하셨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국회의원도 3선인가 4선 하셨고 뭐 이런 걸 모든 것을 감안해서 바라본다 그러면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선전을 한 것이고 그 정신은 우리 김종민 의원님도 인정하듯이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필승 카드 과연 누구냐 이재명으로 응답을 해줬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민 의원님 한번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재명 대세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당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50%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현실인 거는 뭐 그거는 분명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그 의원직 사퇴 그다음에 대장동 이런 요소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요소예요. 그 영향을 미친 요소인데 네. 그렇게 해서 형성된 광주 전남 민심의 핵심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이거 그냥 여기서 끝내기는 조금 불안하다. 이게 그 광주 전남 민심의 핵심이었습니다. 왜 양쪽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에게 같은 거의 비슷한 표를 줬느냐. 여기서 그냥 이재명으로 쫙 몰아가지고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데 네. 왜 이걸 같은 비슷한 표를 줬느냐. 거기에는 이제 그 대장동 사건에 대한 뭐 불안감 혹은 그 알겠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의원직 사퇴에 대한 어떤 동정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모아진 어떤 한 민심의 핵심은 여기서 그냥 이 경선을 끝내기에는 뭔가 좀 조금 더 봐야 되겠다. 여기서 제가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장동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에서 잠깐만요. 네. 이 본방은 시간이 워낙 제한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 6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6분 동안은 경선 이야기로만 집중해서 하고 깔끔하게 끝내고 저희가 본방 끝나고 바로 또 유튜브 연장 방송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대장동 이야기를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경선 관련해서 이야기를 약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마무리 지면 그래서 이번 그 광주 전남 경선의 중요한 점은 결선 투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호소가 그게 먹힌 거예요. 제가 바로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래서 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민심과 또 이 쟁점이 앞으로 살아나느냐 아니면 이게 결선 투표가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좀 1차에서 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민심이 더 강하냐. 이게 이제 나머지 2차, 3차 슈퍼위크의 그 선거인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저는 이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평가를 좀 달리하고 싶은 건데요. 저는 광주 전남 전북의 결과가 결선 투표 없이 이재명으로 가자. 저는 그게 답이라고 봅니다. 그게 투표의 결과고. 왜냐 그러면은 지금 이미 11만 표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광주 전남 하기 전에. 근데 이정민 의원님, 김정민 의원님처럼 결선 투표를 하자라고 했었으면 상당히 이낙연 후보에게 더 표를 몰아줘야만 어느 정도 격차가 좁아들어요. 근데 거의 5대5 나왔다라는 것은 그런 고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선 투표를 진행을 했을 때 어떠한 득이 있을 거냐라고 호남 지역 사람들은 전략적 판단을 했을 것이다. 근데 지금 한번 경선의 흐름을 보십시오. 사실 그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기본소득 외에는 이렇다 정책 아젠다가 나온 게 없습니다. 이 정책으로 치고받고 우리의 미래와 비전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다 이제 그 네거티브로 일관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뭐 김부선 뭐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대장동까지. 과연 이 우리 대의원들과 권리당원과 선거인단들이 무슨 재미로 이것을 바라볼까. 그래서 중간에 투표율도 낮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네거티브 하지 마라. 그리고 이미 게임은 끝났다. 좀 가능성이 있고 본선 경쟁이 있는 이재명에게 몰아주자. 그런데 전남과 광주에 대해서는 아까 두 가지 예외적 부분과 상황이 좀 작용을 한 거죠. 그렇지만 또 전북에서는 확연하게 또 표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광주, 전남, 전북을 거치면서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모아졌다. 결선 투표하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낼 가능성이 많은 거고 네거티브와 이런 부정적 요소로 인해서 길어지봐야 서로 도움이 안 된다.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 이재명으로 가자라고 투표를 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 좋은데 저는 약간 위험하다고 보는 게 이 결선 투표나 투표 행위를 선거 운동을 이게 소모적으로 보는 시각
이거는 좀 문제라고 봐요.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이건 이제 끝났다고 덮어버리잖아요. 넌 별로 안 좋다고 봅니다. 그거는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좋지 않은 흐름이에요. 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본소득 문제도 상당히 이제 우려를 하고 본선 가면 상당히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 토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정책적인 논쟁들을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지자들 간에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간에 지금 상당히 극단적인 이제 뭐 서로 간의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갈등 같은 게 지금 물론 뭐 어느 선거나 다 이런 게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도자들이 특히 후보들이 좀 감싸안고 소화해내고 좀 이거를 풀어나가면서 이 경선이 좀 승화돼야 되는데 그런 점들에 대한 노력이 좀 없어. 그래서 저는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최선을 다해서 후보들이나 지지자들이 정말 여기서 우리가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나가는 이런 경선으로 저도 100% 동의합니다. 경선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가야지. 끝났다. 끝났다는 얘기는 말씀은 잠깐 제 얘기만 들어보세요. 끝났다는 얘기는 잠깐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간단하게 마무리해요.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낙연을 지지하는 30% 35%의 이 사람들의 에너지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누르는 거거든요. 이 에너지를 어떻게 같이 하나로 모아나갈까를 가지고 나머지를 고민해야지 그 과정에서 결선 투표가 이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정말로 에너지를 모아나가는 그런 중요한 절차나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저희가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원팀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죠. 만들기 위해서는 후보와 그리고 각 캠프에서 중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의 행동과 발언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민주당 내의 경선에서 네거티브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이라든지 우리 미래 비전에 관련해서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스톱. 본격적인 정책 경쟁하기를 기대합니다. 스톱.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갑자기 뜨거워지는데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본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런가요? 못하신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한번 좀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일단 그러니까 1차 토론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연장 방송 오늘 한 1분 정도 빨리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방을 바로 이어가기 때문인데요. 조금 전에 본방에서 이낙연 캠프의 김종민 의원, 이재명 캠프의 김병욱 의원 두 분과 함께 호남 경선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두 분이 막판에 좀 뜨거워져가지고 못한 경선 이야기 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또 경선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왔던 게 대장동 개발 의혹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좀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요 얘기도 좀 집중적으로 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김종민 의원께 다시 먼저 마이크 드릴게요. 못 하신 말씀이 어떤 겁니까? 그래서 결선 투표 가야 된답니까? 갈 거라고 전망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그 결선 투표를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지금 경선을 이제 이쯤에서 그만둬야 된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한 35% 정도의 이낙연 지지층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번에 호남 경선을 보여주듯이 이 호남 경선 특히 이제 광주 전남에서 거의 동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 2차 선거인단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여론 이런 데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경기가 잘 그리고 내용 있게 마무리되도록 하는 게 우리 당을 위해서 되게 필요한 거거든요. 경선이.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양쪽에 이제 지지하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고 좀 서로 막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이게 경선이 확 그만둬 버리게 되면 특히 이제 이낙연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제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그냥 본선에 간다는 거는 당을 위해서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에 대한 거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선거는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니 끝까지 가는 거고 이 과정에서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당이 최선을 다해서 이 아름다운 경선 또는 의미 있는 경선이 되도록 양쪽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끝까지 가는 거 그냥 이낙연 후보가 끝까지 경선에 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끝났다. 그만하자 이런 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끝나다 그만하자 얘기는 아무도 안 했고요. 지금까지의 투표의 결과를 보면
결선 투표 없이 이재명을 우리 민주당의 후보로 선택하자라는 권리당원과 대의원들 선거인단의 표심이 그렇게 되지 않았는 척 해석을 하는 것이지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언론 같은 이제 그런 얘기죠. 10월 3일 2차 슈퍼위크인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뭐 경선판이 결국 결정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건 이제 언론의 화법이고.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도 지금 남아 있는 선거인단이 한 100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투표한 사람보다 앞으로 투표할 사람이 더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2차 슈퍼위크가 이제 그 분기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큰 의미가 있겠죠. 선거 관련돼서 이제 여론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투표도 하지 않습니까? 이 모집단이 크면 클수록 여론조사에 수렴해요. 한 번도 그거는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의원 투표나 권리당원 투표는 어느 정도 조직력과 지역 현장의 영향이 없잖아 있죠. 근데 선거인단은 거의 국민들 상대로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인단은 거의 저는 여론조사에 수렴한다. 그럼 현재 여론조사의 결과를 좀 존중하면서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당연히 원팀이 돼야 되죠. 원팀이 돼야 되고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정세균 후보를 지지했던 뭐 김두관 후보를 지지했던 우리가 한 팀이 돼서 내년 3월에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지지자들끼리 약간의 그 과도한 감정이입이라든지 서로의 뭐 싸움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제대로 조금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후보와 우리 캠프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역할을 해라는 얘기죠. 또 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핑계로 지지자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선거 기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서 이분들을 용광로로 녹입시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후보와 우리 캠프의 중요 시청 사람들 역할이 중요한 거고 그 역할을 다 하면서 우리가 원팀을 얘기하는 것이 진정한 원팀을 갈구하는 마음 아니냐. 그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 얘기도 이제 그런 얘기고요. 저는 이제 이 후보, 특히 후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후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특히 이제 또 후보 캠프에 있는 중요한 그렇죠. 정치인들이 이 지지자들과 함께 이게 우리 민주당 쪽으로 하나로 이렇게 단합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에너지로 노력하는 거. 이게 남은 기간 동안에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정책 논쟁을 좀 활성화하고 정책 논쟁을 상당히 생산적으로 하는 노력이 되게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린 거고 아까 이제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론조사가 되게 중요한 지표긴 해요. 특히 이제 한 200만, 300만 정도 되는 선거인단일 경우에는 그런데 여론조사가 변할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도 광주 경선도 보면 실제로 이게 광주라서 뭐 광주 전남이라서 원래 이낙연 대표가 많았던 데가 아니고 2주 전만 열흘 전만 해도 15% 이상 이재명 지사가 높았던 데입니다. 그게 3% 심지어는 이낙연 대표가 5% 높은 여론조사 나올 정도로 변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도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겸허한 자세를 갖고 당연하죠. 가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요. 여론조사가 변할 수 있죠. 또 여론조사가 잘 나오게끔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네거티브라든지 불확실한 의혹을 증폭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얘기로 좀 넘어가죠. 예. 대장동 요인이 김종민 의원님께서 그럼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대장동 요인이 여론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십니까? 대장동 요인이 지금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당연히. 그래요? 예, 지금 뭐 광주 전남 경선에서 상당히 이제 이게 동률 비슷하게 원래 5대3 구도에서 동률 구도가 나왔던 이유도 아마 거기에 대한 우려 같은 게 좀 있었을 거라고 봐요. 네. 그게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예.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이재명 후보도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대응을 할 거고 받아들이겠지만 사실은 이재명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거는 이제 좀 제대로 대응을 해서 이게 우리 당이 경선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본선에서도 크게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낙연 후보가 이제 그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불안한 후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쓴 적이 있는데 그 불안함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대장동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정리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이제 정책적으로도 너무 이제 뭐 새롭긴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이제 기본소득 같은 정책이 너무 중시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그 불안함의 어떤 근거가 였던 건데
대장동이라는 게 이제 그 나중에 이제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 대장동도 이게 지금 내용이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을 받으면서 이게 이제 일종의 야당 뇌물 게이트 같은 성격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하여간 지금까지는 뭐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고는 있지만 이게 어차피 이게 이재명 시장의 그 관리하에서 벌어졌던 일이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좀 이 문제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좀 합심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마침 여기 나와 계신 김병옥 의원님이 이재명 캠프의 대장동 TF 단장이시니까 하신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불안하답니다.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TF 단장을 맡은 이유는 제가 이제 지역구가 분당 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장동이 이제 분당 갑입니다. 제 지역구랑 붙어 있는 지역이고 그래도 우리 당에 있는 현역 의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과거부터 쭉 제 눈으로 봐왔으니까 제가 좀 더 현실감 있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어서 단장직을 맡으라고 요구를 한 거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이라는 지역이 지금은 이제 판교랑 연계지어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때 2015년 그 즈음에서는 대장동이 되게 뭐랄까 거기에 송유관 공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고지대에서 산도 많고 되게 접근성이 지금은 이제 택지 개발을 해서 도로도 많이 닦았고 이래서 접근성이 좋아졌는데 과거에는 좋지 않았고요. 분양 과정에서도 미계약이 많이 속출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계약을 그 사람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청약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본인이 투자 가치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계약분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그런 지역이고요. 거기가 또 대형 송전탑이 2개나 지나갑니다. 고압선 송전탑이. 그래서 지금 하나는 지금도 그걸 철거 관련돼서 법정 소송이 되고 있어요. 이런 아주 물론 부동산이라는 게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보는 시각이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지역에 있는 지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사건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30만 평이거든. 30만 평 땅이면 당연히 공영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LH가 2005년에 공영 개발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신영수 국회의원의 동생을 비롯한 개발업자들이 열심히 로비를 합니다. 로비를 하고 그 당시에도 MB도 민간과 공영이 충돌되면 민간을 우선시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신영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왜 공영 개발하냐 민영하라라고 국감에서 다그치게 돼요. 그래서 2010년에 포기를 해요. LH가 공영 개발을. 그런데 201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됩니다. 당선이 되면서 이재명 시장이 이게 뭔 말이냐. 이 큰 땅에 어떻게 공영 개발을 해야지 민영료를 하냐. 그리고 다시 그거를 공영으로 돌리려고 무진애를 써요. 무진애를 쓰는데 성남시 의회가 그때 여소 야대였습니다.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약 1조 5천억 정도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지방채 발행을 부결을 시켜요. 그리고 그때 시설관리공단을 이제 개발공사로 법인을 전환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모든 일에 방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시장이 이거는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 공모를 내서 5대5라는 절충안을 내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뭐냐면은 우리 성남시에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본시가지에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분당에는 공원이 있고 그래서 그쪽에 공원을 좀 만들어주자라는 게 모든 시민사회단체 합의입니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거기 한 2,800억이 들어가요. 이 공원을 복합개발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대장동에서 나온 이익을 갖고 이 공원을 짓는 거를 조건으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임대아파트 부지 하나를 내놔라. 그래 그게 한 4,600억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920억을 추가로 공산당이라고 얘기 들을 정도로 개발업자들한테 비판을 받으면서 또 920억을 추가로 또 이익을 환수를 해요. 그래서 총 5,500억이 되는 거거든요.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은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서 이익이 날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익의 폭을 모르니까 일종의 확정 이익으로 접근을 한 거죠. 이익이 날이라고 예상하는 공영 개발을 민간 개발업자와 국민의힘 정치 세력과 기득권자들이 함께 모여갖고 공영 개발을 저지하고 민영 개발로 가려는 것을 이재명이가 나타나서 저지한 거고 소위 말해서 그 타협점이 5대5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용기 있게 그리고 또 지혜롭게 또 그 당시에 부동산 시장을 감안한 상당히
아주 잘 선택한 베스트 초이스였다라는 예, 말씀을 먼저도 꼭 드리고 싶어요. 진행 좀 그 효율성을 일단 그러니까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부터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가 모신 두 분은 국민의힘 의원 대 민주당 의원이 아니라 두 분 모두 민주당 의원이시기 때문에 두 갈래로 나눠서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조금 전에 김종민 의원이 제기하셨던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대선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그 주 요인이 뭐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걸 하늘을 먼저 짚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주택에 나왔던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건 좀 이따 이제 마지막으로 짚는 걸로 하고 먼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하셨잖아요. 그 우려의 근거를 먼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제 김병욱 의원이 말씀하신 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화천대유라고 하는 업체가 등장을 해요. 네. 근데 이제 화천대유라는 업체가 등장해서 이제 그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잖아요. 그 안에 이제 그 컨소시엄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사실은 컨소시엄 구성하는 거를 이 화천대유가 하게 됩니다. 이 주체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고 돈 몇백억을 어디서 빌려오고 그다음에 배분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없었느냐 있었느냐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이에요. 네. 그럼 이 과정에서 부당한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로비도 하고 뇌물도 주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앞에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떤 구조를 짰고 또 어떻게 뭐 모양을 만들고 공영개발 이거는 지금 큰 쟁점이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 이후에 이 화천대유라고 하는 업체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지금 계속되는 문제의 쟁점인데 이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이 과정에서 이제 곽상도 의원이나 뭐 이런 이제 저쪽 국민의힘 쪽 뇌물 준 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예를 들면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과 어떤 이런 과정에서 뭔가 서로 이제 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뭐 이재명 시장이 직접 관련된 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성남시의 관할과 지휘 아래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들이 이제 앞으로 남은 쟁점인데 그게 어디로 갈지 이게 좀 걱정스러운 건데 하여간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나온 게 없으니까 그건 좀 지켜보고 있는 거죠. 예. 김병욱 의원님 받아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구조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화천대유가 아니고요. 민간 사업자 지정을 받은 우선협상 대상자는 하나금융 컨소시엄이고요. 하나금융 컨소시엄 안에 국민은행도 들어가 있고요. 기업은행도 들어가 있고 동양생명보험도 들어가 있고 화천대유가 들어가 있고 하나자산신탁이 들어가 있어요. 전체 구조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화천대유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했다는 건 아니라는 게 화천대유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 시행사이기 때문에 시행사가 짜요. 그건 보통. 아니 모든 책임은 하나금융 컨소시엄이 지는 거고 그중에서 14%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하나은행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 컨소시엄의 틀을 짠 게 화천대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천대유가 그래서 야당이나 일부 우리 뭐 여당 내에서도 화천대유가 누구 겁니까? 이렇게 전국의 현수막 구축은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누구 거로 드러났어요. 곽상도 아들 그리고 뭐 아직 금전적인 거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원유철 전 대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이 뭐 그다음에 강찬우 전 지검장 그분도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으로 후보를 올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국민의힘 관련된 사람이고 관련 쪽이. 근데 지금은 자꾸 그거를 우리 김정민 의원님께서도 뭔가 관리 책임 말씀하시면서 드러날 거 아니냐. 물론 그 우려를 하는 건 무슨 우려를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있는 것까지만 갖고 평가를 해줘야죠. 우리 같이 여당 의원은. 제가 말씀드린 우리 여당 의원은 지금까지 국민의힘 그 관련자들이 드러나 있는데 이걸 부각을 시켜야지 자꾸 왜 있지도 않은 미래를 갖고. 네거티브예요. 저는 당연히 도시개발공사와 관련돼 있으니 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게 남은 고민거리다. 그거는 다 누구나 아는 얘기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 있을 수 있죠.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 있을 수 있고 누구나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굳이 이렇게 얘기할 지금 시점은 아니라는 거고요. 자,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이 드러났는데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뭐가 나왔냐 그러면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 사실을 2주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제 노컷뉴스 보도로. 예, 보도로.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야, 저는 그 얘기 듣고 정말 그 국민의힘 집단의 도덕 불감증 또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잠깐만요. 그러면서도 2주 전부터 지속적으로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현수막 붙이고 계속적으로 네거티브와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 잠깐만요. 저는 제가 생각해요. 잠깐만요. 지금 이 국면에서는 잠깐만요. 우리 정부 여당이 민주당이 힘을 합쳐서 저쪽에 진짜 이런 50억 뇌물성 대가를 수령한 것과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런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네거티브와 정치 공세를 해왔던 부분 전국에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현수막을 깔은 거 이런 것도 우리 여당에서 그건 좀 이따 얘기한다니까요. 함께 우리가 공격을 해야지.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제가 그러면 조금 전에 김종민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를 받아서 제가 그럼 추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이 비리 커넥션인데 그것이 국민의힘과 관련 인사들만 얽혀 있다면 모르겠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재명 후보 본인이 아니더라도 이재명 후보와 연결되는 측근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얽혀 있다면 그 불똥은 이재명 후보에게도 튈 수 있고 그러면 그 부담은 민주당이 고스란히 안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김종민 의원의 지금 주장이잖아요. 정리를 하면. 아니, 그거는 이제 너무 나간 거고요. 저는 이런 겁니다. 네? 비리 제 얘기가 너무 나갔다고? 네, 비리 커넥션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결국은 이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간에 이제 협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외부적인 곽상도라든가 이런 국민의힘 쪽 사람들에게 뇌물 주거나 이런 그 부정한 거래가 있었던 거 말고 또 이 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건데 그 얘기죠. 그게 이제 비리든 아니면 어떤 뭐 상황 판단의 잘못이든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꼭 비리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것까지 이재명 지사 나서서 옹호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다가 나중에 거기서 문제가 뭐 실무자든 누구든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까지 우리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사가 질 필요는 없는 거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그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거기에 대해서 뭐 대응하겠다. 책임을 물어야죠. 정리하겠다.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입장을 갖자는 얘기지. 저는 그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해석을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서 그러면 그 보충 질문을 드려볼게요. 잠깐만요. 중요한 게요. 그러니까 화천대유에 문제가 없다라고 고리로.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고 그 구조를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개발 사업의 구조를 여러 번 이제 글을 올린 걸 보면 화천대유가 이렇게 수익을 올린 거는 정당한 거다. 구조상으로.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구조상이 아니라 이 화천대유 행위 전체를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아닙니다. 김종민 의원과는 별개로 제가 그럼 김병우 의원께 이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언론은 계속 그 고리로 유동규 씨인가요? 이분을 지금 계속 고리로 걸면서 집중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그 당시에 그 친구가 본부장인가 뭘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쪽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지사의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하는 정치 세력과 언론의 입장에서는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취재를 하는 것은 뭐 이해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재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설령 그러면 그분과 관련해서 뭐가 나오더라도 그건 이재명 후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연결고리가 있으면 관계가 있지만 연결고리가 없고 단순한 개인의 비리나 개인 일탈 행위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대장동 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 대형 공사 관련돼 보면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번에 LH 사태도 모든 택지개발 지구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 분당 지역에 택지개발할 때도 제 기억으로는 20몇 명이 수사를 받고 몇 명이 구속된 적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택지개발 지구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누구의 지시라든지 어떤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 없고 다 직원들 개인 일탈 행위죠. 자기의 자그마한 재량권을 잘못되게 쓰면서 자기의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해충돌 방지법도 만들고 국회에서 이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재명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런 공공개발 국민 이익 환수제를 제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이게 30만 평이에요. 평당 100만 원만 가격이 올라가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천억이 올라가요. 200만 원 올라가면 6천억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평당 가격의 일부 평당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서 이익이 커지는 만일에 부동산이 안 좋았다. 그럼 반인대로 손실이 엄청 커지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이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고 대규모 아파트 분양 사업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이런 소수가
이런 국민 정서와 어긋나게 수천억을 벌어들이는 이 구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연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자꾸 뭐 누구랑 연결돼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비리 현상이죠. 우리나라에서 개발 사업과 인허가와 대규모 공사에 있어서는.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거를 마치 기존의 공사라든지 대규모 계약에서 그런 거 일어났듯이 일어날 거다 생각하고 거기 이재명과 연관시킬 거다. 그렇게 미리 생각을 하고 그거를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하고 메시지를 하고 이렇게 예단을 하는 것은 저는 크나큰 착오다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정말 제가 충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LH 사건 때 보세요. 우리 변창흠 장관이 이거 그냥 흔히 일어났던 일이다. 이 한마디 가지고 LH 사건의 큰 물줄기가 엄청나게 꼬였습니다. 그 잠깐 그만뒀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흔히 일어나는 개발 사업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입장을 가지고 화천대유의 이 전반적인 이 수익 활동 또는 이 비즈니스 활동을 조금이라도 옹호하는 스탠스를 보이면 하면 안 된다. 당연하죠. 저는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관련돼 있지 않다. 이재명 지사는 결백하다. 이 주장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해야 돼요. 그건 단순히 이재명 지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대응하자. 아주 대찬성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또 반 발 더 나가서 화천대유 활동 전체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싸거나 말을 보태는 거는 조심하자. 네.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대충 의견 통일 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우려가 지금처럼 이 개발 사업 전체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얘기가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화천대유 활동이 그냥 정상적인 활동이다라고 우리가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야당과 일부 언론과 우리 일부 후보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마치 이 그림을 미리 그려놓고 이렇게 이익을 얻은 거 아니겠느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 개발 사업의 구조를 내가 설명을 드린 거고.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한 얘기고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나 이낙연 후보가 이거를 이재명 지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거죠. 이재명 지사도 어젠가 그제 얘기했지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소수가 수천억을 벌게 만든 대한민국의 부동산 개발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끔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방어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방어는 신중하고 절제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화천대유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서서 방어할 필요가 없다. 절대 방어하면 안 되죠. 왜 방어하면? 그 점에 대해서만 분명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화천대유 내부의 잘못된 행위 뭐 이런 것도 사실 뭐 곽상도 아들 50억 준 것도 화천대유 내부에서 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지금부터 성과급이라고 또 퇴직금의 성과급으로 말을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 회사가 557억 정도 이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동인표. 근데 557억에서 약 10%를 준 거거든요. 임원도 아니고 일개 직원한테. 저는 정말 스스로 무덤을 덮하고 있지 않느냐. 일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제가 두 번째 지금 던지려고 했던 질문이 바로 근데 자연스럽게 받으셨으니까 그냥 이어가 주세요. 그러면 그 50억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세요? 저는 뭐 사실 대가라고 봅니다. 대가인데 그게 대가? 뭐에 대한 대가냐. 뭐 우회 투자를 한 대가인지 뭐 정치권에 바람막이를 해달라고 미리 보험을 든 대가인지 안 그러면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는 커다란 커넥션의 한 부분으로서의 대가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찌됐든 대가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대 금액이고. 쉽게 하면 그러면 그 아들한테 준 게 아니라 곽상도 의원한테 준 걸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뭐 제3자 뇌물죄 얘기가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게 퇴직금이라는 거는요. 다 아시다시피 저도 셀러리맨 생활을 10년 이상 했는데요. 3개월 급여의 평균 곱하기 근속연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원들은 임원들은 곱하기 뭐 근속연수에다 또 3 정도 해주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퇴직금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선수에 따른 호봉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퇴직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퇴직금으로는 누가 봐도 말이 안 아니잖아요 이게. 말을 그러니까 거죠. 거기다가 하나 붙여놓은 게 뭐냐면 산재야 산재. 성과급 산재 위로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죠? 뭐 귀가 좀 이제 이명이 생겨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산재 위로금이다. 저는 이거야말로 완전히 작전이라고 봅니다. 어떤 점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퇴직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이 안 먹힐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위로금이라는 거 하나 갖다 붙인 거고 기본적으로 50억은 저는 대가성 뇌물이다. 두 분이 똑같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우회 투자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우회 투자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회 투자를 한 1억을 했는데 50억을 주거나 비즈니스 세계에서는요. 공짜로 주는 법이 없습니다. 50억 같이 일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이나 곽상도 의원 아들인데 예. 아들이 50억 같이 일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50억 일을 했다면 그 아들과 같이 일했던 직원들도 50억 100억짜리 일을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만 줬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일을 했다는 이제 그 추정이 가능해서 저는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 이거는. 수사로 가야 된다. 네, 이건 100% 뇌물 혐의를 보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저는 이런 거예요. 그 과정에서 사건 사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검찰과 관련돼서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곽상도 의원이 힘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해줬는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애당초 국민의힘 화천대 의원은 누구 겁니까라고 걸었는데 일단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그러니까 그 수령 사실이 밝혀졌으면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매치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뭐 곽상도 의원 거다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화천대 의원 누구 겁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원유철 의원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 적이 있었는데요. 곽상도 의원이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으로 일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마 2014년 말인가 아마 그만뒀을 거예요. 근데 아니 2013년 8월인가에 그만두잖아요. 네, 그런가요? 예. 그리고 아들이 취직한 경우는 15년 3월이고요. 그럼 그 당시로는 정말 살아있는 권력이죠. 민정수석 자리는 그만뒀지만 그리고 또 원유철 그리고 검찰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유철 전 대표도 뭐 친박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화천대유를 둘러싼 주변 세력들을 보면 그 당시 기득권 세력 특히나 이 법조 쪽에는 학연 지연을 다 동원을 해서 최대한 자기들의 보호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같은 분당 을지역이지만 그쪽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 있던 김병관 의원도 몰라요. 김태현 의원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치권은 다른 세상에 철저하게 우리가 민주당이라서 그런가요? 아니, 지역구 관리 너무 못하신 못한 거예요? 아니 그 세상이 좀 달라요 거기. 예, 그래서 이 정치 권력은 순간순간에 바뀌는 거지만 법조 권력, 검사 권력은 영원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헤게모니는 윤석열처럼 검찰이 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인맥 관계를 보면서 권순일 대법관이나 강찬호 검사장을 두면서 이재명 그 후보 재판과 관련된 인물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람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봤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강찬호 지검장은요 국민의힘 추천한 공소치당 후보예요.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가장 보수적인 대법관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의 변호는 그때그때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게 하나의 인맥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 두 분은 우리 민주당하고는 좀 색깔이 다른. 그러니까 권순일 대법관이 그 이재명 후보의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부분 갔을 때 이제 무죄 판단을 내려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인 어떤 인맥 관계로까지 가는 거 오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제 그 문제는요. 이제 진짜 수사해 보면 금방 나오는 문제인 게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뭐 몇백만 원, 뭐 예를 들어서 뭐 떡값 정도로 오갔다. 그러면은 이제 후위를 위해서 특정한 사건과 관계없이 오갈 수 있는 금품이에요. 근데 만약에 수억 그다음에 이런 수십억이 오갔다는 것은 분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고 갈 때 이 대가의 어떤 그 꼬리가 달려 있어요. 꼬리표가. 비즈니스 이벤트가 분명히 그렇죠.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이벤트가 뭔지는 수사해 보면 좀 금방 나온다고 봅니다. 제가 추측을 해보면 곽상도나 아니면 이 곽상도 의원이나 이 주변에 법조 인맥들이 주로 관련돼 있잖아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검찰이든 법원이든 그게 뭔지를 저는 빨리 수사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05년에 LH가 공영 개발하기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공영 개발하기로 발표를 하면 지유 작업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조용해지고 중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공영 개발하는 거니까 토지 수용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지유 작업도 하고 관련된 투기로 수사를 받기도 하고 구속되기도 하고 또 남욱 변호사도 구속됐다가 이제 무죄로 석방은 됐지만 이런 어떤 그 토지 지주 작업과 그다음에 이후 개발 사업과 관련된 끊임없는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봐보세요. 공유 개발을 한 것을 이 사람들 활동을 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민영 개발될 거라는 믿음과 확신 없이는
그렇게 돈을 투자하면서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비즈니스라는 게. 그런 확신을 왜 갖고 있었을까? 그리고 또 그런 활동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서 로비를 하고 그리고 2010년에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고 그 이후로도 우리 성남시의 시의원들이 또 수사를 받고 막 그래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영개발을 맡고 민영개발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또 풀려나요. 그래서 전체 그림으로 보면 뭔가 공영개발을 민영개발로 반드시 돌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큰 사업이다. 이런 속에서 끊임없는 거기에 대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검찰 쪽의 편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법조와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그래서 남모 변호사가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되고 했던 일이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2심보 이제 그 판사가 최지영 지금 후보라고 하는 이제 보도도 나왔고 거기서 이제 무죄가 상고를 안 했기 때문에 무죄가 확정이 된 건 이 사업이 본격화될 때 2014년 훨씬 전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전혀 다른 좀 숨어 있는 법조 관련 뭔가 어떤 사안이 있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네. 또 과거에 그런 신세를 졌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후에 또 이제 그 보답하거나 아니면 뭐 사후 뇌물로 건넬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뭐가 이제 관련돼 있는지는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50억이 그냥 넘어가진 않아요. 근데 기자적 마인드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납득이 안 되면 약간 좀 뭐한 게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두 분은 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가성 뇌물 성격이 짙다라고 추정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게 지금 깔려 있냐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드러나지 않게 안 움직였다고 봐야죠. 곽상도 의원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모를 수가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근데 그러니까 아들이 회사에서 일을 했다. 너무나 드러내놓고 이 두 가지가 언밸런스 아닙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보면 추정을 하기를 김만배라고 하는 그 이제 대주주하고 네. 회장이죠 거기 화천대유에 이 화천대유 실소유주입니다. 이 사람하고 이제 그 곽상도 의원하고가 같은 대학 출신이고 이제 한 20년 전부터 아는 사이다. 그러니 아들을 취직시켰고 거기에 대해서 좀 배려해 준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요? 제가 상식적으로 저도 한 50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친한 사이고 아무리 동문이고 해도 50억이라고 하는 돈을 그런 인간관계로 나중에 뭔가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속칭 뭔가 핵심적인 구체적인 이권과 관련된 사건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견 내지 영입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들이?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또 그 한 사람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하여간 뭔가 이권과 관련된 주고받는 게 있다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 아들이 회사에서의 역할이 지금 이제 세간의 그 직원으로서 역할 말고 알려지지 않은 그 어떤 일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그게 아들이 직접 관련돼서 아들이 하는 일이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제 곽상도 의원이 이제 이 김만배 씨를 어떤 식으로 사업상에 도움을 줬을 가능성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저는 또 하나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을 지속적으로 거론했지 않습니까? 네. 재산 상황, 네. 이사 간 것부터 시작해서 네. 그다음에 뭐 직업도 계속 거론했는데 본인 아들은 이렇게 취직을 시켜 놓고 대통령 아들의 이런 문제를 계속 거론해 왔는데 이게 뻔뻔한 건지 안 그러면 일이죠, 사실. 자기도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대통령은 더 이상 했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후자도 있었을 겁니다. 네, 참 저는 곽상도 의원의 마인드를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본인이 그런 행동을 했으면 설령 그런 게 있더라도 잘 못하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심성이거든요. 그런데 해석의 다양성이 확인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 정치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측면만 여쭙고 좀 마무리를 할게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뭐 윤석열 캠프 거의 모든 캠프에서 특검을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정치적 유불리를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그 최종적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지형을 형성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김종민 의원님? 저는 뭐 이렇게 지금 상황이요 엄청나게 이게 그러니까 그 복잡하거나 아니면 대형 사건입니다. 이 뇌물 액수가 50억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전까지 구경 못하던 거예요. 새로운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정치적 영향을 미칠까를 따지거나 고민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해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냥
예를 들면 특검 같은 경우가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관련돼 있다. 그래서 특검하자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한 게 이재명 지사 관련된 단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거 혐의가 있어야 특검이라도 얘기를 시작해 보는 거지. 그냥 프랜카드 붙여놓고서 이재명 거다 이래 갖고서 특검하자면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식의 특검은 성립이 안 된다. 국정조사도 말이 안 된다. 이건 단순히 경제사범이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이 철저 수사를 해야 된다. 이제 이게 맞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곽상도 의원이라든가 네. 뭔가 정치권이 연루돼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건 곽상도 의원에 대한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특검이 곽상도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게 확대돼 갖고 이게 확산되지 않는. 근데 사실은 그 정도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건. 검찰 수사로 가면 된다. 김병호 의원도 마무리. 지금 우리가 대선 국면이잖아요. 대선 국면은 사실 서로가 여야 간에 안정적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수사를 요청을 했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지난 4월 달에 뭐라 그럴까 금전거래가 지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과 경찰청에서 또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 공세나 정치 공방으로 갈 수 있는 국정조사나 특검은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로가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공세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수사 의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후보가 관련돼 있으면 당연히 또 수사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카더라 소설만 쓰고 있는데 그게 근거해서 이런 식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수사 속도가 빨라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그 법사위원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선이 시작이 되는 게 11월 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게 11월 9일인가 지금 일정표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본선이 개시가 되는데 수사가 진행되는 거 좀 아니고 10월 말까지는 끝내야 되는 게 좀 가장 무난한 수인 것 같은데 그때까지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게 약간 예민한 문제인데요. 사건이 중하면 사실은 뭐 직접 후보와 관련된 거면 모르겠는데 사건이 중하면 저는 뭐 본선 시작과 관계없이 이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협의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거는 대선 때 수사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진행되는 수사를 속도를 좀 내서 기본적으로 이 선거와 관련돼서 이게 안개가 뿌연 거 이런 것들은 좀 정리정돈을 하고 나머지 실무적으로나 사업적으로 관련돼 있는 거는 좀 뭐 대선 관계없이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김병호 의원님께는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김종인 의원님께 따로 하나 여쭙게 있어서 그 언론중재법 있잖아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결렬됐다는 보도까지는 봤는데 그럼 단독 처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지금 최고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대략 이제 오늘 처리 방향을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그 27일 처리로 안 갈 수도 있다. 아니요. 그러니까 오늘 원래 처리하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언론 보도는 아마 청와대에서 메시지로 나와서 아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전망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 근데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 건데 송영길 대표는 뭐 일단 원칙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최고위원 결과를 좀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뭐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종종 이런 자리를 좀 마련을 해서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고요. 이재명 캠프의 김병욱 의원, 이낙연 캠프의 김종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